우리 또 뜬금없이 또 갑자기 뭔가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대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에 쓰인 교환은 제가 이 여러분들 뭐 따로 연락처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채팅창을 통해 갖고 실제로 제가 교환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이 되면은 이게 다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날 때쯤에 PDF 파일로 교환은 공유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받으실 분들은 그 방법으로 접속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고 들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는데 좀 힘이 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으로 1번 한 번씩 다 입력해 주실래요? 정민 학생이 제일 먼저 눌러줬네. 다른 분들도 채팅창으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저를 먼저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유어스잡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남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얘기는 최근에 취업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사실 자소서는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저도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대구에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면접관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통계직렬 채용에 관련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취업 시장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강남에서 제가 에듀윌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제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섞어갖고 좀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함축적으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교환은 많이 준비했는데 교환에 있는 내용을 다 못 다룰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년도 채용 이야기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뭐 몇 명이 어디를 뽑고 지금 채용에 막 기업들이 채용 공고들을 내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다루는 거는 지금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올해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년도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험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제가 인사 담당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직접 채용 전형에 참여해서 면접관이나 서류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는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요즘 학생들이 일반 교과 경험뿐만 아니라 이런 비교과 경험에서 실제로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경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요. 작년에 실제로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여학생을 취업시키면서 그 여학생이 부산에서 되게 좋은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적 요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합격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런 편의점 회사를 가고 싶던 친구였는데 여학생인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만 2년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GS 리테일에서는 1년 8개월, 그다음에 BGF에서는 5개월인가 6개월 정도의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만을 가지고 자소서를 구현을 했고 그다음에 면접에 접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2개 회사를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2개 회사를 다 합격해서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 채용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적으로 필요한 경험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드 신입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갖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이런 올드 신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의 채용의 대세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경험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죠. 이게 내가 만약에 실제로 공대를 가고 싶다, 실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 어떤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영업 관리를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고자 하는 영업 관련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냐다라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여러 경험적 요소가 쌓여졌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졸업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오프라인에서 함양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조금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많이 요구한다. 물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그리고 또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실제로 어디 생산기술 쪽 직무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련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관련 프로젝트도 하고 조별 과제도 하고 뭐 그다음에 아니면 학부 연구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 경험들을 이게 수업적으로나 자격증도 해당이 되겠지만 경험적 요소가 추가됐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의 영양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업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관련 경험들이 있냐? 물론 사회복지사는 졸업할 때 한 6개월 정도의 경험들을 가져가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내가 실제로 어떠한 자격적인 요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소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4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경우죠.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오늘 수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지만 저도 요즘에 학교에서 제일 많이 강의하고 있는 분야가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강의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준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하고 싶은 일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조금 더 어떤 나의 어떤 역량들이 조금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만약에 이런 경험들을 쌓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저런 경험적 요소들을 쌓았다라고 하면은 이 경험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경험들이 어떠한 능력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연계가 될 테고 이게 자소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뽑게 되는 하나의 이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교환 공유해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기술이죠. AI 기술. 챗GPT의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은 그러면은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걸 굉장히 장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내가 시대가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은 챗GPT 이전부터 AI 기술을 채용 시장에다가 적용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챗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실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채용 과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이미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일수록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한전, SK텔레콤, 그다음에 삼성 이런 그룹의 채용 설계 과정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가 벌써 2017년, 18년 정도였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기업들은 실제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때 그 기업들이 AI 면접을 보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자소서 평가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소서 평가에서 AI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취업 서류가 제출이 되게 되면요. 이거를 AI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필터링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걸러진 사람들을 사람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제 채용 전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 기술이 활용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글을 쓰는 것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는 좀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죠. 이거는 기업 내부 직원들도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요즘에 일하게 되면은 내부 직원들, 제 친구들조차도 40대 중반에 이제 차장, 부장급이 되는 제 친구들조차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회사에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차수의 실제로 AI 기업 교육을 다녀왔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있는 연수원에서 제가 연차별로 1, 2년 차, 3, 4년 차, 4, 5년 차, 아니 5, 6년 차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연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AI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AI를 생성형 AI를 더 쉽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 기업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뭔가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자소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실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뭐 기업들이 확인될 경우 감점이나 불합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 오류를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자소 평가에 AI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기업의 채용을 봤을 때 요 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요 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이때 사람이 평가를 하고 프로그래밍 평가를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밍이 먼저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된 것들을 사람이 평가하는 과정을 가져가게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머신러닝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평가를 통해서 자소서를 선별을 합니다. 이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그룹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LG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게 되면은 먼저 AI로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걸러내야 될 사람과 실제로 사람이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될 사람으로 분리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양이 사진 3만 장을 컴퓨터에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 고양이를 들이밀었을 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판단해 주는 기술을 머신러닝. 그 다음에 그냥 고양이를 들이밀었을 때 컴퓨터가 클라우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자가학습한 다음에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판단해 주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소서를 선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평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서류 전형에서의 평가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가 프로그래밍 평가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별로 가져야 될 역량들이나 함양돼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모 기업의 특정 직무를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한전에 채용 설계를 들어갔을 때 인턴 채용 설계를 들어갔을 때 당시에 한전 인턴이 가져야 될 역량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업이 되면은 실제 그걸 단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시켜요. 이게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단어적 표현으로 리스트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소서나 서류가 제출됐을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을수록 이 사람의 서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러한 단어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서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가 제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6, 7명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평가한다라는 걸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해도 되는 거라서 2년이 지나서 2022년 하반기에 한국거래소에 자소서 평가를 들어갔을 때 기준 표를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소서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항별로 뭘 평가하라라고 하는 게 이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들은 자소서 강의 때 다 반영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중을 받아야지 서류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중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 평균 점수에서 서류 통과가 된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글자 수가 80% 이상이 아니면은 보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요기 단계에 거쳐가요. 부족한 미흡에 가게 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글자 수가 80% 이하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기본적인 조건이. 그 다음에 글자 수가 90% 이상이어야지 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자서를 쓰던 간에 제가 다른 기업을 봤을 때는 95%를 기준으로 잡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내가 95% 이상의 글자 수를 충족시키는 글을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아무리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는 강의 때 많이 안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인원도 적고 해서 제가 이거를 끼워 넣는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를 납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점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나면은 실제 그러면 10명이 제출되면은 프로그래밍 평가를 통해서 7, 8명, 6, 7명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평가를 해갖고 최종 10명 중에 5명이 서류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류 통과된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됐겠죠. 그래갖고 사트를 보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NCS를 보든 SKCT를 보든 뭐 HMS를 보든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한 사람들이 면접에 들어가게 되는데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을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1차 면접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의 자소서를 합격시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부된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면접을 갈 때 자소서 이외의 결에 다른 얘기들 아니면은 내가 괜히 능력 밖에 뭔가 새로운 얘기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자소서에 그다음에 취업 서류,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자, 이게 가장 이제 고민점이 되는 거죠. 챗GPT로 대리 작성하는 것들을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과연 그러면은 찾아낼 수 있냐?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AI 문서를 검출해 내려고 이거는 자소서 때문에 실제로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실제 기업 내부적으로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AI 문서로 쓰여지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이게 좀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AI로 문서 작성을 못하게 하려고 이거를 검출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는데 2023년과 24년 초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AI로 작성된 문서 100개를 보여줬을 때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3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도 도입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AI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AI라고 판단하게 되는 이러한 오탑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오탑률이 20%나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그럼 채용 시장에 접근이 되면은 AI로 작성하지 않은 걸 100개를 입력시켰을 때 20개 정도는 AI가 작성한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입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의 배수를 늘리는 형태로 해갖고 서류에서 우리가 서류에서 못 쓴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접에서 강하게. 그래서 요즘에 면접 배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계하는 과정들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하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오늘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를지 해갖고 한번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보통 자소서를 스토리텔링 문항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 자소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보통 두 갈식으로 쓰고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흐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두 갈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내용들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개 보여드린 자소서 중에 하나는 AI가 쓴 거예요. 그것도 딱 네 문장으로 오더를 준 AI가 쓴 거거든요. 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오더를 던져볼게요. 챗GPT한테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매대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매출액을 10% 증가시킨 경험을 자소서에 쓰려고 해. 근데 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400자 정도의 글자 수로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글 내용에서는
책임감과 주의의식이 보여지도록 글을 완성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오더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챗GPT가 써줍니다. 그래갖고 챗GPT가 내가 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경험을 써줘요. 여기에다가 내가 두 가지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을 실제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마무리로 연계시키면 이게 스토리텔링 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과 이 글의 실제로 기본적인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찾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효율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냐면 내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금이야.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금인데 내가 쉴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할 시간들도 있어야 될 거고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제 자소서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된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고 가능하면은 효과적으로 내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 경험 라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챗GPT가 그거에 맞춰서 더 디테일하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글들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실적인 문제. 제가 그 친구가 경북대학교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를 했던 친구인데 작년에 경북대학교 친구인데 남학생이었는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인사팀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자소서를 전체를 다 챗GPT를 썼어요. 그리고 걔가 거기 말고도 실제로 부울경 지역이나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사팀 쪽은 다 지원했는데 서류에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들 물론 있는 그대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챗GPT를 활용을 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건 AI 면접. 요즘에는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많이 추락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도 보는 데들이 있으니까 인성검사 AI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AI 면접은 여러분들 여러 사이트에 가면 AI 면접과 관련된 실제로 시뮬레이션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런 AI 면접을 본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제가 AI 면접 보게 되면은 인사 담당자들이나 면접관들한테 주어지는 결과지거든요. 그래갖고 이 결과지가 한 4장에서 5장 정도가 주어지게 되는데 특정 포인트들이 안 좋게 나온 것들을 이렇게 체크가 돼요.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가 안 좋았죠.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이 4가지가 얘는 안 좋으니까 이 4가지를 면접에서 확인해. 이렇게 질문을 던져라. 라는 식으로 면접 질문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면접장에서 실제로 내가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AI 면접은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면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I 면접에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 떨어집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 게임과 그다음에 AI 면접과 인성검사와 이런 걸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면접은 2가지 방식의 면접이에요. 기본 면접과 심화 면접. 그래서 4가지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단계별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성검사에서 1번 질문으로 나는 평소에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도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매우 그렇다가 7번이고 매우 그렇지 않다가 1번이야. 1번부터 7번까지 7점 청도로 쭉 주어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7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한 35번째 정도의 질문에 또 이런 것들이 나요. 나는 조별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1점부터 7점 척도가 있다. 그때 내가 7점을 똑같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4점이나 3점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일관성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면접 질문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은 결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완벽하게 핏으로 짜릿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들은 비슷하게 흘러가야지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답변들을 하게 되고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뒤죽박죽이 돼버리게 되면요.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갖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I 면접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들은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발음이 부정확하게 해갖고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아니면 거의 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AI 기술은 실제 평가에 있어서 봤을 때는 자소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고요. AI 면접은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이 솔직하기만 해도 된다.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최종 합격시킨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인성검사 결과지에서 배려심이 0점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심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배려가 아예 제로잖아요. AI를 분석을 했을 때. 근데 면접 과정에서 배려에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가지 이어졌고 그 여학생이 충분히 잘 대답을 하면서 환경직렬 실제로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뒤죽박죽으로 가갖고 일관성이 없게 되면은 아예 그냥 거기서 컷이 돼요. 왜?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도 되고 솔직하게 가도 상관없다. 다만 뒤죽박죽만 되지 말아라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면접 답변에서 발음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들 두 가지만 인지를 하시면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실제 동의대학교 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 2학년인데 IBK 기업은행 AI 면접 보거든요. 그래갖고 저랑 재미삼아 IBK 기업은행 제가 자소 써주고 지원시킨 다음에 AI 면접을 앞에 화면에다 대본 띄워놓고 읽으라고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걔가 AI 면접을 통과해요. 그리고 최종 면접에 저랑 연습해 봐서 정말 인턴이 됩니다. 그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기계공학과 남자애가 IBK 기업은행 인턴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은행원 되고 싶다라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려갖고 은행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가 요즘에 그래서 기업들이 이게 AI 면접이 뭔가 완벽한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업적인 역량 이외에도 기업이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이거는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서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성격이나 성향을 어필할 때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격이나 성향이 뭘까? 이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선호하는 인재상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인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게 1위하고 2, 3, 4위부터 10위까지는 2위부터 10위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2위부터 10위까지는. 근데 1위가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기업들은 책임감을 중요시 여길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금방 때려쳐서 그래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하기 위해서 나는 의지와 열정이 뿜뿜한 합격만 시켜주면 열심히 일할 거예요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마음이 바뀌거든요. 저도 딱 회사 5년 했어요. 진짜로 제가 한화증권에 리서치 센터라는 좋은 부서에 들어갔을 때 진짜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거든요. 저는 한화 배지도 한 두 달 가까이를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왼쪽 가슴에다가 양복 정장에다가 한화 배지도 실제로 두 달 가까이를 달고 다녔는데 남들보다 빠르게 회사를 그만둡니다. 5년 딱 다녔거든요. 5년.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롱런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보다 빨리 관두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급인도가 되게 세졌어요. 급인도가. 그러니까 저 때 같은 경우에는요. 한 3년 차 됐을 때 신입사원들 중에 한 30% 입사한 지 3년 차 됐을 때 보통 전체 10명이 들어왔다면 한 30%가 나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되게 커졌다라고 해요. 1년 차 이내에 관두는 사람의 비율도 15%가 넘어간다라고요. 이것도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을걸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잖아요. 잘 안 맞으면은 더 좋은 거를 찾아보겠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인정을 받고 실제 아름다워지는 트렌드고 저는 그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일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면접 과정이나 서류, 자소서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어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이런 책임감이 어디서 어필이 돼야 되느냐? 자서 문항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은 3, 4, 5번 어딘가에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1, 2번에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 4, 5번 어딘가에서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듯이 워낙 많이 때려치니까 실제로 1년 이내 퇴사자가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이면은 되게 다 좋은 회사잖아요. 이 좋은 회사에서도 1년 이내에 퇴사자가 16%가 넘어가고 있다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사람은 한국전력 들어가서 난 죽어도 나주에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5개월 만에 퇴사한 남학생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나는 은행원 이 돈 받으면서 돈은 많이 주긴 하는데 나는 죽어도 은행원 못하겠다라고 해서 회사 퇴사한 여학생도 봤거든요. 그 여학생은 한 1년 조금 안 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되게 오랜 기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 석사까지 나와갖고 5년밖에 안 다니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전보다 이 빈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 자신감의 원천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서로 간의 퇴사 이야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가 되고 있고 퇴사에도 잘 되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 희망을 갖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퇴사를 하긴 했지만 들어갈 때부터 나한테 좀 핏이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다니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커리어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갖고 저도 되게 후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 딱 대리 달고 나서 1년 다닌 다음에 회사 나왔는데 과장까지는 다녔어야 되지 않나라는 과장까지는 좀 버텼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퇴사자들은 손실을 발생시키거든요.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합격시켰던 한 여학생은 농협중앙회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던 회사가 코레일 유통이라는 회사예요. 거기를 3년 차 되던 시점에 농협중앙회 신입으로 갔는데 그 여학생이 최종 합격하고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번에 여기 합격하면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동기가 정확히 코레일 유통 7명인데 7명 중에 회사에 남아있는 애가 딱 한 명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맞는 일을 좀 찾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도 막 후배를 데려오려고 해요. 제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실제로 교육과 강의를 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LG 전 계열사 인사 담당자를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진행했을 때 외부 인력으로 저 한 명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막 고민하는데 워낙 애들이 많이 때려치니까 어떻게 하면 LG라는 기업 브랜드를 좋게 만들어갖고 애들의 정착률을 높일 것인가 이 방법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후배를 좀 찾아오자. 이러고 하면서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선별적인 채용들을 흘러가게 돼요. 그래갖고 이러한 흐름들로 흘러가게 된 것들도 다 시대적인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기업의 시선이에요. 특히 기업이 가장 우려감을 표현하는 학번이 20학번입니다. 20학번. 코로나 단절을 직격탄으로 맞은 학번이죠.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들었던 학번이죠. 그래갖고 이 20학번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21이나 22학번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니 23학번도 있겠네요. 그래갖고 하겠는데 21, 2, 23 정도가 될 텐데 20학번은 학교를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경험해야 될 수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수업 들으면서 조별 과제 할 때 한 5명 정도 모이게 되면은 이상하게 한 명 정도는 빌런이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걔를 보다듬어 갖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업에서 원하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경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부족한 게 코로나 단절 세대예요. 그래갖고 스펙적인 요소는 오히려 코로나 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학점도 높고 자격증도 많고 영어 점수도 높고 하는 이런 정량 스펙은 뛰어난데 반면에 정성 스펙이라고 하죠. 비교과 경험들이 부족해서 오히려 정착률에 떨어진다라는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경험적 요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보다 경험이 더 적다라는 거죠.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배낭여행 진짜 많이 갔다 왔거든요. 한 달 반, 2달짜리 배낭여행. 이게 제가 98학번인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워킹홀리데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 해외봉사 활동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후반에서는 해외 인턴십, 그 다음에 교환학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해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학연수 경험조차도 별로 없을 건데 우리 때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적 요소들을 많이 쌓아야 되고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의 조모임이나 팀 과제 같은 거 제외하고 자소서에 소재를 가져와라. 라고 아예 제한을 거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학생활 얘기를 적으면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제가 서류평가위원으로 이 회사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냥 떨어뜨려 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넓힐 이러한 실제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소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 먼저 질문으로 많이 받는 얘기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공계열 자소서와 인문상경계열 자소서의 차이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공계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생산기술, 생산관리, 품질관리 이런 쪽에 이공 쪽에 R&D 이런 쪽이 지원하는 자소 같은 경우에는요. 학문적으로 이미 직업적 학문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 캡스톤 디자인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자소서의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공계열 같은 경우 그런 쪽의 소재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비교과적인 경험들도 한두 개 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교과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 반면 인문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 학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회계나 그다음에 실제로 뭐 통상이나 이런 쪽 아니면은 직업적 학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글을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열이냐에 따라서 실제 접근의 전략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어필하더라도 캡스톤 디자인에서 뭔가 활동을 했던 경험으로 책임감을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으로 책임감을 어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공계열과 인문상경계열이 이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경험의 선택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요즘에 몇몇 대기업을 쓰다 보면요. 이런 식의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기존의 자소서의 줄글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개조식의 구조로 글을 써달라라는 요구사항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하이닉스 1번 문항이나 공공기관의 경험 경력 기술서가 이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예시로 이렇게 아예 들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 근데 우리가 자소서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써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라는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의 글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면 좋냐? 이런 식의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내가 구도를 잡을 때 요거를 만약에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이 이런 식의 구조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글을 써야 된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그럼 이 글을 써야 된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 자체가 이러한 구도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천자짜리의 글인데 이렇게 쓰여지는 글과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지는 글은 조금 더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글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교환 공유 드리면 한번 꼭 읽어보시고 본인이 혹시라도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험적 요소를 내가 만약에 쓰는데 한 날 700자 써야 돼. 근데 내가 경험으로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중요한 경험을 우선순위화 해갖고 두 개만 쓸 수도 있는 거고 세 개만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만 쓸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경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약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경험을 맨 위로 올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까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별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면요. 사실 챗GPT가 직무 분석을 다 해줘요, 요즘에는. 그래갖고 하는데
직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자체를 구분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부서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생산팀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생산팀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마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사장이 실제로 로지텍이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 원천 기술을 자기가 확보해 갖고 실제 내가 그냥 어디인가에 투자를 받아서 마우스 만드는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자,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가격 경쟁력과 이런 걸로 승부를 할 건데 실제로 내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부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냐 하면 생산 조직을 제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생산 조직을 제일 먼저 만드는데 하루에 얘네들이 마우스를 100개 만든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갖고 사장을 갖다가 이제 파는 역할, 영업을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100개를 아니, 저기 1000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0개를 갖다가 시장에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인건비라 뭐 전기세라 임대료라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나한테 남는 순이익이 100만 원이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1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하루에 1000개가 아니라 3000개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보통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늘리는 거거든요. 늘려갖고 3,000개를 시장에다가 갖다 팔면은 그럼 내가 300만 원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거잖아. 순이익으로. 그죠? 그러면은 훨씬 더 3천만 원의 매출에서 300만 원의 순이익이 남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초기에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기계를 더 늘리는 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3,000개를 팔아야 된다, 팔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위해서 2,000개나 1,500개만 팔아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교대 근무예요. 교대 근무. 그래갖고 얘네들은 밥을 세 공기 준다라고 했고 24시간을 일할 수는 없죠. 8시간. 그것도 점심시간 빼면 7시간을 일하는 거에 기본적인 디폴트인데 기계는 전기를 3배 공급을 해주게 되면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교대로 돌리는 게 기본적인 굴력.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를 한번 끄게 되면요. 48시간 동안 다시 그 온도를 올리는 데까지 4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교대 근무를 돌리거든요. 생산 라인을. 사교대 근무를 돌리는데 이러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은 요 두 명은 함께 일하면 시너지가 잘 나고 효율도 되게 높게 나오는데 요 두 명은 함께 일하면 시너지가 잘 안 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링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조편성을 해주고 노무적 관리에서부터 그다음에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주고 수율까지도 현장에서 관리를 해줄 만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생하게 된 직무가 생산 관리예요. 생산직에서 생산 관리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채용 공고문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기업에 내가 이런 채용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뭐 이거 여기다 할까? 이따가 노래를 쉬는 시간에 들려줘야 되니까 채용 공고를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볼게요.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갖고 뭐 석박 여기네. 바로 안 나오네.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되죠 뭐. 그냥 이런 채용 공고, 요즘에 채용 공고들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채용 공고들을 많이 뜨는데, SK 하이닉스를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그 관리라고 써져 있는 이런 양산 관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라인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라인에 붙어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어함과 동시에 그 라인도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러 내가 생산 관리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골격들이 이래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오늘 직무 강의하니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근데 반면에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의 디자인이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뀌고 기능도 추가되고 여기에 뭐 액정도 하나 집어넣고 막 그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라인이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라인에 살짝 변화를 줘갖고 똑같은 라인에서 로트 생산을 해요. 이거 1000개 뽑고 그 다음에 바뀐 디자인의 제품 1000개 뽑고 또 다시 이걸로 1000개 뽑고 바뀐 디자인의 제품 1000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로트 생산하거든요. 왜냐하면 설비를 계속 늘리는 건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품이 다양화되고 실제로 라인이 공정이 다변화되게 되면은 인력을 통한 생산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공정 자동화, 생산 자동화를 시키게 됩니다.
요때 실제 공정 자동화나 생산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인적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동화 설비들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생산성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산 기술, 설비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된 거죠.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기계 장비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엔지니어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뽑아야 되는 게 생산 기술, 설비 기술인데 크게 업무적으로 다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계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필요로 하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실제로 직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생산 관리랑은 다른 관점에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같은 하이닉스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는 사실 양산 기술은 요거랑 좀 달라요. 공정 기술이라고 해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산 기술이고 생산 기술은 생산 기술이라는 이름. 뭐 정식품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R&D만 뽑았었나? 연구팀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 제일제당 식품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생산 기술 여기 생산 기술 있죠. 여기 현장 근로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를 통제하고 제어해 갖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양산 관리하고 이 생산 기술은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갖고 자동화 시스템이 세팅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래갖고 이러한 형태로 내용들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제 생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식품 전공자가 유리한데 식품 전공자만 뽑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전형을 보게 되면은 생산 기술을 간다라고 하면 식품 전공자만 뽑지 않고 기계 관련 전공. 식품 회사에 생산 기술 직무를 뽑는데 기계 관련 전공도 뽑는다? 기계 장비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식품 전공자는 뭘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나 이런 거 함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R&D에서 연구할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이스트르면 발효가 이만큼 되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품 전공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빨리 상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면에 기계 관련된 전공자들은 이 실제로 쓰이는 장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기 전공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자 전공자들.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리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 양산기술, 공정기술 이런 직무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들, 실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품질 관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취업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챗GPT가 100% 알려주지 못해요. 근데 생산 관리하고 생산 기술이 이 부분에 완전 넘사벽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학생으로서 생산 관리 들어간다? 현장의 현장 근로자 아저씨들을 내가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기 싫으면 생산 기술이나 공정 기술이나 양산 기술 이런 데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되고, 난 그런 것들, 공장 자체에서 좀 험한 설비를 다루고 싶지 않다 그러면 퀄리티 컨트롤, QC나 품질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R&D를 하고 싶다 그러면 R&D에 필요한 역량을 또 쌓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리서치나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쌓아야 되고 이런 본질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자소서들을 잘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완성되어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은 자소서에는 어떤 이미지가 완성이 돼야 되냐면은 직업적인 이해도 탄탄하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기업이 원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까지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항들을 내가 맞닥뜨릴 때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강하게 어프로치를 걸어줘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일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워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아까 전에 봤듯이 이러한 역량들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준비가 됐다. 뭐 또 이러한 역량들을 확보를 했고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준비들이 돼 있다. 이거를 강하게 어프로치를 걸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프로치를 걸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러한 문항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자소서에서 이런 문항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떠한 성격을 어필할 것인가 라는 것들. 우선 제가 아까 전에 추천해주는 성향 하나 얘기했죠. 책임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 추가적으로 어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 과정 1500자를 적으려면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경험을 이렇게 정리해서 경험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줬는지를 어필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결하실 때는 뭘 어필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들어가요. 어떤 걸 먼저 어필하겠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경험들을 가져와서 이거를 쓰시면 되겠죠. 이거와 관련된 경험들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글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 내가 뭔가 전문성을 어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모습을 어필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실제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여기 도전 정신과 그다음에 도전을 현실로 만드는 어떤 계획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노력,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 커뮤니케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의 면접장의 질문들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어? 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증명이 되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축구 경기를 봤어요. 그래갖고 축구 경기를 어제 본 축구 경기에 대해서 저랑 오정민 학생하고 둘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 근데 고은비 학생은 그 축구 경기를 보지 않았어. 그러면은 실제로 쟤랑 오정민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은비 학생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참여가 불가능해지겠죠.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떤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냐? 직업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직업은 뭐에 합성하냐면 직무와 업종에 합성해요. 그래갖고 이걸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잘 되게 되면은 직업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자소서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경성대를 졸업을 하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품질 파트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경성대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회사를 선택할 때 기업에 업종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제시를 했어요. QC를 지원하는 나에게.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니네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일할 건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환 공유해 주면 읽어보시고 이 정도 레벨의 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선은 직업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스텝 1, 2에서 직업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몇 가지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몇 가지의 스킬이 필요한데 그 스킬이 요 세 가지예요. 직업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소서나 면접 과정에서 저 세 가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잘 지켜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습관이에요. 어제도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면접을 보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업무적 강점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때 내 스스로가 나의 강점은 뭔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면접 답변에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빠르게 핵심을 전달하는 습관. 그래서 제가 두 갈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갈씩으로 자소서에서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에 기반한 소통이에요.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들이 어떤 유형의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 대한민국은 급격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표현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를 기업이 좋아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지냐면은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 인구 30%에서 2020년 고령 인구 40%가 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수치적인 근거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숫자에 기반한 소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들을 붙여줘야 되겠죠. 내가 책임감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책임감을 증명하는 경험을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거에 이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적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감을 끌어내는 스토리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자, 핵심이 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런 글들이 쓰는 거죠. 너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설득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는지가 여기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분석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치적인 접근이 뭐냐면은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지난 2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이런 식의 표현 쓰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이밀면서 경제 성장 전년 동분기 마이너스 2.7%라는 수치적인 근거를 들이밀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경험을 자소서에다 녹여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경험을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어필을 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글을 쓸 수 있을 때 좋은 평가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반이 돼야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자소서들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소서 서류평가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AI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람이 평가하는 거 이외에도 AI 평가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원 동기를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업에 대한 간단한 이해도 어필을 해야 되고 직업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정확히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와 노력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드러나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기술 태도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자소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 그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글을 조금 더 AI한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하고 싶다면 직무 분석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직무적으로 가져야 될 키워드들이 이거는 공공기관에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지잖아요. 삼성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직무적으로 가져야 될 키워드들이 다 주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면 챗GPT 돌려갖고 직무 분석 땡땡 기업에 대한 직무를 분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실제로 요 첫째, 둘째, 셋째를 요 볼드 처리된 게 아까의 직무기술서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AI한테 무조건 높은 점수 받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면은 요랬던 글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자소서는 요런 구조의 자소서들이 완성이 돼야 되고 이 글이 제출이 됐을 때 실제로 내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글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 10분부터 실제로 요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10분까지 이거 8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그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10분까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예, 조금만 있다 볼게요. 들고 있는 난 어떤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나만 본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바꾸려 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Good morning to you. 너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 난 너무 행복해져. 너의 눈을 볼 때면 차가운 눈빛 보면 나의 마음이 아프지만 왜 날 자꾸 힘들게 하니 왜 이렇게 숨기려 하니 알고 있는데 너의 맘 너도 원하잖니 내가 오직 너의 사랑이잖아. Yeah, yeah.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that I see. 날 속이려 하는 말 우리의 이야기잖아. You're my gal, so why don't you face it right now.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너의 마음을 결코 열지 않아. 내가 손을 잡으면 수줍은 네 모습 근데 왜 넌 날 바라보지 않니 왜 날 자꾸 힘들게 하니 왜 이렇게 숨기려 하니 알고 있는데 너의 맘 너도 원하잖니 내가 오직 너의 사랑이잖아. Yeah, yeah.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that I see. 날 속이려 하는 말 우리의 이야기잖아. You're my gal, so why don't you face it? 오늘도 역시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만 고개를 돌리고 말았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너도 느끼는 것 같은데. 길 위에 많은 커플들처럼 나도 너와 손잡고 걷고 싶은데 오늘도 나 혼자 상상만 하네.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that I see. 날 속이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잖아. You're my gal, so why don't you face it? Yeah, yeah. 장난하지만 난 지금 힘들어. 날 이해 못하겠니? 넌 나를 좋아하고 있잖아. 난 알아, so why don't you face it right now. Smart things fall if it'll stay my head. You change my life, I say. Smart things fall if it'll stay my head. You change my life, I say. A smart thing 저 멀리서 봐도 내 웃음은 더 날 내게 빠지겠더만. A smart thing 가만히 있어봐 넌 그 모습이 더 나 웃으며 봐주던 날 내가 내게 먼저란 것도 나만을 알아 babe. 너만 내게 이러는 것도 사랑이란 게 어쩌면 좋을지 몰라. Smart things fall off it'll stay my head. You change my life I'll say. Smart things fall off it'll stay my head. You change my life I'll say. 1, 2, 3. A smart thing 나만의 sweetie on my face 날 안아준 더 babe. A smart thing 나만의 sweetie on my face 날 안아준 더 babe.
어쩌면 좋을지 몰라. Small things, small love, it'll stay in my head. You change my love, final say. Small things, small love, it'll stay in my head. You change my love, final say. Small things, small love, it'll stay in my head. You change my love, final say. Small things, small love, it'll stay in my head. You change my love, final say.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예, 다들 또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막 마음이 싱숭생숭할 시간이죠. 학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죠? 신학길에서 저도 모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긴 한데, 마음이 가장 싱숭생숭한 시기가 막 몸이 들뜨잖아요. 봄 되고 하면은, 그죠? 근데 또 취업이라는 것 자체를 관심을 끄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 남은 한 시간도 제가 최대한 전달할 얘기들 전달 드릴 테니까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도 되면 2번 좀 입력해 줄래요? 다들 열심히 듣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직무 분석 얘기를 하다가 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챗GPT로, 직무 분석 그냥,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기업의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생산관리 직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기술 태우를 구체적으로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이거를 여러분들 마크다운 문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질문을 여러 개 쓸 때는 꼭 이렇게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때려서 넣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은 한 단씩 낮아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챗GPT가 엔터 버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그냥 이게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고, 뭐 내가 특정 기업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으로 한정을 하면은 삼성전자의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해주겠죠. 뭐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DS 직무의 생산관리, DS 사업부의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한다. 더 구체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쉽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까 전에도 우려를 했던 부분들은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챗GPT 자체가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이 직무는 왜 파생된 직무고 현장의 환경이나 상황성이 어떻게 구현돼 있을 것인지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런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면접이나 자소서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면접관을 갔던 시점이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 공공기관에 도로공사라는 공공기관에 면접관을 갔을 때 인사 담당자가 외부 면접관들을 쭉 모아놓고 했던 얘기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면접관님들 지원자의 첫인상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첫인상에 의존해서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사람을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진짜로 잘하는 사람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로 잘하는 사람 2명 있고요. 무조건 떨어져야 될 사람 한 2명 있어요. 근데 난 5명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중간한 사람 6명이 남잖아요. 이때는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첫인상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 2명, 못하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어중간한 사람 6명, 어디에 확률이 제일 높으냐라고 했을 때 그 어중간한 사람 6명일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첫인상에서 실제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잘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같은 경우는 1분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소서는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제일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1번 문항이 다 지원 동기거든요, 솔직히. 그래갖고 요즘에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실제로 그런 갔을 때 보면 이제 1번 문항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기업별로 이런 거 갔을 때 자솔닷컴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아무 기업이나 뭐 하나에너지 이런 게 간다 그러면 1번 문항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저거네요. 차별화된 본인만의 직무 역량을 700자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지원 동기류처럼 내가 어떠한 직업적 능력이 있는지를 어필하는 문항이 무조건 1번 문항으로 무조건까지는 아닌 것 같아. 무조건까지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여기 1번 문항이 뭐냐면은 지원 동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지원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데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GS 칼텍스 1번 문항이 뭘까라고 보면은 자 1번 문항이 지원 동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첫 문항을 진짜 잘 써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요즘에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이 문항에서부터 평가를 할 때 저한테
실제로 한 시간에 25명 정도를 평가를 시키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한 2분 이상의 시간, 2분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코멘트도 입력을 해야 되고 점수를 입력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자소서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글에 2분 30초씩 균일하게 이렇게 쭉 배정을 해갖고 자소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짧게 보고 나 넘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1번 문항이 개판으로 쓰여지면은 그 이상 그 이하로 잘 내려가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글을 쓸 때 항상 1번 문항을 만약에 지원 동기가 1번 문항이 아닌 다른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그 문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1, 2번 문항이 항상 가산점도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잘 써야 된다. 아까 전에 한국거래소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자소서 평가 점수가 70점인데 자소 문항은 6개거든요. 그래갖고 1번하고 2번만 15점이고 나머지는 다 10점씩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지 잘 쓰는 거냐? 어떤 지원 동기가 좋은 지원 동기냐? 아까 전에 대략적인 가이드를 드리긴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좋은 지원 동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꼭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뭔가 실제로 내가 이 기업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소들을 찾으시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를 시키시면 돼요. 구조화를 시켜갖고 어떤 준비와 노력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잘 면접관이나 서류심사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표현 방식을 고민하면 되죠. 그래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과 그 다음에 실제로 구조화 작업들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원 동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어떤 실제로 산업 환경 같은 것들도 쭉 인지를 하시고 이런 것들 되게 쉽죠. 그래갖고 그냥 챗GPT한테 난 식품 회사에 식품 가공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코스피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식품 가공 회사 대표적인 식품 가공 회사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기업의 주요 제품들 주요 실제로 매출 분야들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은 쭉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형태로 뭐 그냥 기본적인 이거 또 없애버렸네. 그래갖고 기본 제가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들 쭉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은 만약에 챗GPT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식으로 가면 되느냐? 홈페이지를 가는데 홈페이지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 분석을 하실 때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을 하셔갖고 공시 자료에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런 공시 페이지가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최근 거를 여기 중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의 페이지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업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적 영위를 가져가는지 실제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간다라고 했을 때 개전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클릭을 해서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CJ 제일 제당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 공시를 선택을 해갖고 압축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떠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실제로 해 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이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으셔갖고 여기에서 실제로 PDF 파일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은 더 좋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이러한 다운받은 내용들을 나중에 챗GPT를 활용하실 때 챗GPT에서 이 다운받은 내용들을 인식시켜갖고 여기에다가 실제로 여기에다가 다운받은 내용들 이런 거 해갖고 컴퓨터에서 업로드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갖다가 실제로 해당 파일을 이런 것들
요약해달라고 하면은 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자공시 시스템 한번 또 꼭 들어가 보셔갖고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글링도 해주시면 좋죠. 그래갖고 기업에 대한 신년사도 보시고요. 주요 이슈나 주요 사업 이런 것들 보면서 동기부여의 이유를 찾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실제로 여기에서 구글링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CJ 제일제당 주요 이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쭉 하시면 요즘에는 실제로 뭐 AI가 분석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 도구 버튼 눌러갖고 모든 날짜는 지난 1년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생산 관리나 이런 데를 지원한다 그러면 주요 이슈보다는 공정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거를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막 쓰는 것보다 이 회사를 지원할 이유가 될 만한 되게 좋은 이유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얘네 홍보팀에서 다 쓴 글이거든요. 그래갖고 홍보팀에서 쓴 글인데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얘네 공정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것들. 뭐 기술 이슈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공정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사도 꼭 검색을 해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지원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얘기들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 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들면은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왜 지원했고 난 삼성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꿈이라는 거는 나의 준비와 삼성에서의 업무 수행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봤을 때 꿈이라고 했을 때 나의 그 드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그런 방향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글자 수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쓰는 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근 이슈랑 삼성전자의 지원 동기를 연계시키면 되겠죠. 그래갖고 최근에 나 이런 걸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로 이슈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뭐 아까 CJ를 보면은 친환경 어떤 공정을 운영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내는 CJ만의 식품 철학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원의 동기부여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얘네 회사의 기업 분석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부여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동기부여가 돼서 나는 그러면은 이 회사에 어떠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의 직무 분석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동기부여와 직무 분석까지가 얘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얘기를 하면 되는 이런 동기부여를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정리가 되면 내가 이걸 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됐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제 글의 패턴을 봤을 때 2번하고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번은 무조건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식품 전문 품질 관리자가 식품에 관련된 QC가 되고 싶어서 니네 회사를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CJ 제일제당이 돼서 니네 회사를 지원했다라는 뉘앙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 분석의 내용이 1번으로 들어가고요. 2, 3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그 글 세 개를 합치면 이런 글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글로 써도 되는데 요 how랑 what은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거죠. 뭐 다른 글들도 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써도 되는데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직무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쪽에 일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지 뭐 그다음에 또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이 될 수 있지만 기업 분석의 내용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것들이 실제로 2, 3번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의 글을 쓰는 게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슈나 자료들을 조사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아,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을 글로 작업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의 흐름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이 정리가 되는데, 뭐 우리가 저런 형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준비와 노력을 합쳐갖고 내가 어떤 꿈을 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꿈을 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쓴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결들을 가져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가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것도 생성형 AI 갖다 작성할 수 있거든요. 뭐 이래갖고 그냥 똑같아요. 내가 아까 전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험 정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할 때는 글자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 개 단계를 700자짜리 그리면 이건 몇 자 쓰고 이건 몇 자 쓰고 이건 몇 자 써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맞춰서 기업의 이슈를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를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CJ 제1제당의 생산관리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다가 언지를 줘야 돼. 그래갖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언지를 주고 나면은 Shift 엔터 버튼으로 낮추는 거죠. 또 마크 다운 문법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실제로 공정 실제로 생산 관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제로 뭐 공정 이슈와 기술 이슈를 5개씩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슈별 구체적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전에 뭐 컴퓨터에서 업로드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갖고 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첨부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오더를 줘볼까요? 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어. 이거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 가도 상관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거는 뭐 요거를 활용한 실제로 내용들도 있을 거고 아닌 것들도 있을 건데 첨부 파일을 내가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하면 이거 CJ 제일대왕이 주주들한테 공개를 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될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이슈를 한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 나 이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니네 회사 지원한 거야. 라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이슈들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나온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주고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해갖고 나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설명해 달라.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고, 실제로 지원 동기를 작성할 건데, 지원 동기는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만들어 달라. 라고 오더를 주면은 얘네가 이거에 대해서 오더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것들. 음.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넣는데, 해갖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한 다음에 마크다운 문법을 가지고 구분을 해주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실제로 지원 동기를 적는 방법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거에 대한 오더만 정확히 내려주면 되는 거죠. 해당 이슈를 바탕으로 실제로 CJ 해당의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려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다 지원 동기의 작성 구조는 기업 분석,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준비된 역량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그냥 대충 제가 지금 쓰는 거니까 실제로 기업 분석의 내용을 위의 까지 제시된 두 가지 사례를 한 다음에 뭐 글자 수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갖고 글자 수는 300자 또 작성.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면 되지. 요 부분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내가 뭔가 디테일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딱 맞춤형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거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이걸 다 이미 서울에서는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직무 역할이나 나의 중심 버려갖고 이 기업 분석의 내용과 관련 지어갖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는 것들. 그 다음에 노력을 이런 식으로 오더를 주면 되죠. 지금 제가 마크다운 문법은 안 썼는데 여기 원래대로 따지면 다 마크다운 문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마크다운 문법으로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마크다운 문법이 들어가서 조금 더 깔끔한 글들이 실제로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갖고 여기에 마크다운 문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문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마크다운 문법이 다 들어가면 돼요. 그래갖고 얘네가 어떤 개념이냐면 내 질문들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나눠져야 되는 건데 이때마다 이게 이제 소분류, 중분류 이런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만 넣고 쓰면 돼요. 그래갖고 요 질문하고 구성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오더를 내려주는 건데 복합적인 오더인데 이걸 쭉 이어서 해주면은 얘네가 컴퓨터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뭐 이런 것들 시트를 해갖고 이렇게 써달라라고 하면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다 붙여갖고 요거를 최종 마무리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AI 갖다가 글 쓰는 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합격자 자소서나 아니면은 AI로 쓴 글이나
뭐 크게 퀄리티의 차이가 나오진 않는데 이거 지금 글자 수를 제가 조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글자 수도 조정을 해갖고 맞추기만 하면은 쉽게 글들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춰서 오더를 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챗GPT는 쓰면 쓸수록 그 실제로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오더를 주면서 내가 요청을 하면 충분히 잘 써준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자서 문항들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항들. 자, 이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경험적 요소들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 아까 전에 이제 문항별로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하시면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가장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할 때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쓰는데 가능하면요 하나의 스토리가 700자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은 1500자 써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의 스토리 갖다가 1500자를 쓰던가 아니면 세 개의 스토리 갖다 1500자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 800자로 쓰니까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 갖다 써도 되고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 갖다 써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한 두 개의 스토리 갖다 이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 없이 써야지 면접까지도 자소서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면접장에서 탈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가지고 무조건 써야 된다. 자, 그러면은 스토리텔링 문항들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여주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가 바로 확확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가독성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갈식과 스타 기법, 일관성 이 세 가지를 살리면 되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면접관이나 서류심사위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스타 기법 쓰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자소 평가를 하러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스타 기법을 기반으로 실제로 자소의 논리 구조를 평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볼 때도 스타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자소서에 기본적인 질문거리들을 찾아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좀 차별화시키면 돼요. 하나의 경험 속에서도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차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갈식과 제목을 잘 조합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우선 글이 쓰여지는 내용들이 봤을 때 맨 첫 단계에다가는 두갈식으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돼요.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니네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아까 전에 이 글이 두갈식이 아닌 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갈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항상 글을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시켜 놓을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시켜 놓을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접으시면 아까 전에 그 글은 이러한 뼈대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뼈대를 바탕으로 살만 붙이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는데 첫 문장에 항상 이게 나와야 되고요. 600자짜리 글을 쓴다라 했을 때 데이터 분석력이 여기 나왔으면 밑에도 데이터 분석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함으로써 글에 대한 어떤 실제로 확실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분석력, 그 다음에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스토리텔링 이런 구조들이 글이 나와야 돼요. 두갈식이 아니게 글을 쓰면요. 이런 것처럼 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 피아노를 잘 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밑에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위로 끌어올리라라는 얘기죠. 이게 두갈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갈식으로 글 쓴다는 건 이러한 개념들이 되는 거고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 고민하지 말고 먼저 지르면 되죠. 도전 정신이면 첫 문장에 도전 정신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글로벌 소통이면 첫 문장에 글로벌 소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만 글을 지원 동기 쓰듯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목이 두갈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목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나의 어떤 도전을 얘기하는 스토리 내의 뭔가의 표현을 제목으로 잡으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두 갈씩을 염두를 해두시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들이 뭐냐면은 스타 기법으로 스토리라인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 기법으로 스토리라인을 잡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 직접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살을 붙이는. 그래서 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홍보에서 아쉬움을 느껴서 내용과 방식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았다. 이 내용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요 스토리에다가 결과적으로 위에다가 두 갈씩을 붙이고 밑에다가 실제로 마무리를 붙여주면은 요 전체 글이 완성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자서 쓰는 방법이고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챗GPT를 이용해서도 내가 이 내용들만 정확히 전달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 내용들만 실제로 인지시키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글자 수에 맞춰서 스토리라인들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요거는 두 갈씩이랑 일관성이 다 실제 확보가 된 게 아니라 스토리만 있는 거고 요거는 두 갈씩이랑 일관성이 다 확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챗GPT가 요거를 다 해준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내용들 이거 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오더를 주면 돼요. 이렇게 오더를 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오더를 줄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면 좋겠죠. 맨 첫 번째 문장이 디테일하면은 내 거에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써주겠죠. 챗GPT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고 이걸 디테일하게 써줄 거란 말이야. 조금 더 내 거처럼 내 거에 맞춰서 써줄 건데 그거를 이렇게 오더를 주시면 이렇게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에다가 두 갈씩과 마무리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두 갈씩을 넣어주고 마무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직접 끊임없이 했어요. 두 갈씩과 마무리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500자짜리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세 개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스토리를 세 개를 가져와서 에세이 구조로 글을 작성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개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각각의 저 스토리별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요 스토리별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좀 정리를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토리가 세 개가 있으면 세 개의 스토리별로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는 삼성에 쓰는데 1500자를 쓰는데 500자짜리 세 개의 스토리를 쓸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책임감을 어필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 도전 정신을 어필할 거고 여기에서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거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키워드들을 이 키워드들에 관련된 경험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중 쓰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오더만 주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별로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해갖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 정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500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500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500자짜리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1500자짜리 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장 과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글을 정리를 하면은 되겠죠. 글을 정리를 하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자소서 문항들을 딱 살펴봐요. 기업에 갔을 때 기업에서 뭔가 채용 단계에서 나오는 자소 문항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문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지원 동기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려줬죠. 그래갖고 여기 입사 후 포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쓸 때 자, 이런 것들을 쓸 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은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전문성 내용들은 얘기를 안 했지만 실제로 교환에다가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거 넣어놨는데 어쨌든 직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얘는 기업 분석,
저기에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한 이걸 봤을 때 한 300자는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무 분석의 내용으로 해당 직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150자에서 200자는 써야 되겠죠. 그래갖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향후 이제 포부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거냐? 나의 준비와 업무 수행이 예, 더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거는 성과가 되거든요. 이게 포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300자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포부 자체는 한 2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성과가 한 2가지 정도가 나오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러한 구도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나의 아니면 생산기술 직무에 지원하는 나의 강점을 몇 개 쓰면 되고 여기가 이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스토리텔링. 그럼 나의 책임감을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실제로 하고 뭘 배울 수 있었는지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뭔가 방법으로 성과를 냈을 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쓰고 그 배운 점들을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했던 큰 변화가 뭐고 그거에 대한 경험했던 얘기. 이거 세 개가 스토리텔링 문항들인데 이걸 다 스타 기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경험 요소만 잡아 있으면 되는 거고 어떤 키워드를 전달할 것인지 이거 같은 경우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전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나의 역량을 어필할 건지 정해갖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내가 이렇게 해갖고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흐름을 잡아갖고 글을 이렇게 써보는 게 되게 좋긴 좋은데 이거에다가 2갈씩도 붙여보고 마무리까지 하는 것들도 좋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내 경험을 정확히 알려주고 읽게 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이런 식으로 인지를 시키면 돼요. 구체적인 경험 내용을 인지시키면 되겠죠. 그래갖고 경험을 인지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의 스타 기법으로 해주니까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위와 아래에다가 2가씩, 4가씩만 붙이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간 금방 가죠, 그죠? 그래갖고 제가 사실 자서 강의를 하면은 막 한 12시간, 15시간까지도 다 자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오늘이 일정 인원 모집도 쉽지가 않았고 실제로 그래갖고 학교에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담당 선생님이 사람이 잘 안 모여갖고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시간 빼기가 쉽지가 않았을까 학기 초에 그죠? 그래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엑기스 위주로 쭉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마 오늘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교환을 다시 한번 보고 복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일정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끌고 있는 이유는 지금 PDF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PDF로 떠지면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PDF로 뜨고 있는데 제가 뭐 따로 연락처나 여러분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따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 채팅창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꼭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뭐 실제로 계명대나 그다음에 경북대는 제가 자주 사업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제 강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테니까는 그때 기회가 되면 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됐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지금 파일 올라갔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파일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네, 오정민 학생이 고개를 끄덕인 거 보니까는 정민 학생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파일 실제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운 다 받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